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의 95%를 무인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넘기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효율화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만 노동자의 삶이 걸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섬뜩한 건 국내 최대 노동조합조차 이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에 가깝다는 겁니다. 삼성이 자동화에 쏟아부은 돈이 22조 원, 정부 예산의 약 4%에 해당합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EUV 라인은 이미 90% 이상이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삼성이 왜 무인화에 이렇게 목을 맨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인건비 줄이려고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1명의 연평균 인건비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그 직원을 대체하는 최신 반도체 장비 한 대 가격이 200억에서 300억 원입니다. 장비 하나 값이면 직원 200명 넘게 1년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아끼려고 수백억짜리 장비를 산다는 논리,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뭐냐? 삼성이 집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품질과 속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밀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울 수 없는 가동시간, 이 두 가지를 기계는 해냅니다. 무인화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손에 들 보신 적 있죠? 그 굵기가 대략 0.1mm입니다. 최신 반도체 공정은 그 머리카락을 10만 개로 쪼갠 두께 안에서 회로를 새겨 넣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사람의 손떨림, 숨소리, 아주 미세한 체온 변화조차 불량품의 원인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완전 자동화 라인의 불량률은 0.01% 이하입니다. 반면 사람이 개입하는 라인은 0.01% 수준, 딱 10배 차이입니다. 고작 10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반도체는 하루에 수백만 개 단위로 생산합니다. 불량률 0.09% 차이가 하루에 수천 개, 한 달이면 수십만 개 차이로 벌어집니다. 속도는 또 어떻습니까? 무인 라인은 360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주 5일이 한계죠. 단순 계산만 해도 무인 라인이 약 4.2배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명백한 흐름인데 왜 노조는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구조 자체가 바뀐 걸까요?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그 파업은 56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노동자가 멈추면 공장도 멈추는 구조였으니까요. 당시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제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저 산업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생산이었고 사람이 빠지면 라인 전체가 서는 구조였죠. 그래서 노조의 파업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반도체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생산의 핵심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설비에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설비 투자 비중은 매출의 30%가 넘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30년 전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가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는 생산직 수백 명이 자리를 비워도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는 한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엔지니어만 있으면 일정 기간 생산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노조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파업인데 그 파업이 공장을 멈추지 못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내밀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경제학에 보완제와 대체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완제는 함께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들입니다. 커피와 설탕처럼요.
대체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는 관계입니다. 버터와 마가린처럼요. 오랫동안 사람과 기계는 보완제였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고, 사람이 있어도 기계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둘이 함께여야 공장이 움직였죠. 그래서 노동자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빠지면 기계도 멈추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약 4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이 모두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도 공장이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핵심 공정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고 소수의 엔지니어만 있으면 설비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사람이 기계를 보완하던 시대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발전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파업이 아프지 않은 회사 앞에서 노조는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이건 기업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겁니다. 갤럭시 S24? 출고가 약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부품비가 3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립하고 만드는 제조비가 15만 원, 연구개발에 20만 원, 마케팅에 10만 원, 유통마진이 15만 원, 세금이랑 기타 비용이 3만 원. 이걸 다 빼고 나면 삼성전자 손에 남는 순이익이 고작 2만 원입니다. 100만 원짜리 폰을 팔아서 2만 원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인화가 치고 들어옵니다. 제조비 15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5만 원입니다. 이걸 자동화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그대로 100만 원인데 순이익이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뜁니다. 3.5배입니다. 폰 가격은 한 푼도 안 올리고 이익만 3배 넘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 계산을 보면 왜 삼성이 22조를 자동화에 쏟아붓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이익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이 팔려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것에서 더 많이 남기는 게 훨씬 확실한 전략이니까요. 무인화는 삼성에게 있어 생존이 아니라 수익의 게임입니다. 22조 원, 이 돈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삼성에게는 새로운 압박이 생깁니다. 바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란 공장이 돌아가든 멈추든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수백억짜리 장비를 샀으면 쓰든 안 쓰든 감가상각비가 빠져나갑니다. 공장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라인을 멈추는 순간 이미 투자한 수십조 원이 그냥 손실로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구조가 노조의 발목을 잡습니다. 파업의 핵심 논리는 뭡니까? 우리가 멈추면 당신도 손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화 라인이 파업 중에도 생산을 유지한다면 그 압박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일부 생산직이 작업을 중단했을 때 자동화 라인 덕분에 생산량이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업을 했는데 공장이 멀쩡히 돌아간 겁니다. 오히려 고정비 압박 때문에 더 버티기 어려운 쪽은 노동자가 됩니다. 월급이 끊기는 건 회사가 아니라 파업 중인 노동자니까요. 기업이 더 강경해진 게 아닙니다. 싸움의 지형 자체가 바뀐 겁니다. 노조가 지금까지 써온 전략이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요. 삼성이 무인화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TSMC는 멈추지 않습니다. TSMC는 2020년부터 AI 기반 완전 자동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3나노 공정 수율이 70%를 넘습니다. 삼성은 같은 공정에서 50% 초반 수준입니다. 수율이란 만든 것 중에 팔 수 있는 것의 비율입니다. 100개 만들면 TSMC는 70개 팔고 삼성은 50개 파는 겁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가격 경쟁력이 달라지고 고객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승자 독식입니다. 2등이 적당히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술 격차가 생존을 가릅니다.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 무인화는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독일 지멘스 사례를 보면 다른 길도 보입니다. 지멘스는 무인 공장을 추진하면서 고급 기술직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독일 노조는 반대 대신 적응을 선택했습니다. 무인화를 막는 것이 노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에서 밀려 공장 자체가 사라지면 지킬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싸울 대상이 삼성이 아니라 시장 전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30대 중반, 생산직 15년 차 이 씨가 있습니다. 처음 로봇팔이 라인에 들어왔을 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조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로봇팔이 자기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나자 정확도도 앞섰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그의 자리는 공정감시 모니터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실업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체했고 사람은 판단하고 조율하는 역할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AI와 로봇은 단순 반복을 넘어 판단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은 2년마다 2배씩 향상된다는 경험 법칙입니다. 이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이 씨 옆 라인에서 품질 검사를 맡은 박 씨의 업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단순 반복은 사라지지만 복합적인 판단과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싸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토요타를 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생산직 노동자를 로봇 기술자로 재교육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던 사람이 기계를 관리하고 고치는 사람으로 전환된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일자리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또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동화 과정에서 환경 기준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했고 그 결과 전문 기술 인력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자동화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변화 안에서 노동자가 설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노조의 현실은 솔직히 다릅니다. 아직도 대립적 성격이 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막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 올려라, 고용 보장해라. 이 요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인화 시대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기술직으로 전환시켜라, 무인화로 늘어난 이익을 나눠라. 이런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파업으로 공장을 멈추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가 필요합니다. 무인 공장이 풀가동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줄어도 기업은 가격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 도도는 연구개발로 가고 마케팅으로 가고 주주 배당으로 흘러갑니다. 대신 불량률은 줄어듭니다. 자동화 공정에서 나온 제품은 더 정밀하고 더 오래 갑니다. 소비자가 얻는 건 싼 가격이 아니라 더 좋은 품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역설이 생깁니다. 좋은 제품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시장은 쪼그라드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로봇세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화로 이익을 본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이 과해지면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깁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무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생산직을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인화로 늘어난 수익 일부를 성과급이나 주식으로 노동자와 나눠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 전체, 나아가 서비스업까지 밀려올 파도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변화를 막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안에서 사람의 자리를 다시 설계하는 것.